자, 문제 하나 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나무로 만든 말입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이 거대한 목말을 성벽 안으로 직접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 최정예 특공대가 숨죽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10년을 버틴 성이 단 하룻밤에 무너집니다. 지금 생각해도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략을 짜낸 남자 오디세우스에게 신들은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벌을 내렸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좋으면 집에 가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주겠다. 마치 시험을 너무 잘 봐서 오히려 다음 시험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억울한 상황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잘한 게 오히려 죄가 된 사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귀향길이 무려 10년. 원래 이타카까지는 배로 며칠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신들 눈밖에 난 죄로 그 짧은 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우회로 여행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지금부터 그 10년 동안 벌어진 가장 황당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어이없는 모험 사건 10개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원래는 글로 쓰인 게 아니라 3000년 가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구전 서사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대본도 어쩌면 인류 최초의 밈이 3000년 동안 리메이크되어 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재밌는 건 그 오랜 세월 동안 세부 디테일은 조금씩 바뀌었어도 이 사람 고생 정말 많이 한다는 큰 줄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트로이 목마부터 아내와의 재회까지 핵심 10개 장면을 골랐습니다. 시작합니다. 1. 트로이 목마, 역사상 가장 성공한 택배 사기. 전쟁 10년째 그리스군은 성벽 앞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 힘으로는 안 되니 머리를 쓰자. 오디세우스가 낸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우리 선물을 주는 척하자. 거대한 목마를 만들고 그 안에 정예병을 채운 뒤 나머지 군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척 사라집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축제를 벌이고 심지어 그 수상한 목마를 성 안으로 직접 끌고 들어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발신자 불명의 초대형 택배를 굳이 현관 안까지 들여놓은 셈입니다. 심지어 트로이의 여사제 카산드라가 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열어보지 마 라고 경고했는데도 다들 축제 분위기에 취해 그 말을 그냥 흘려버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무시된 경고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밤 목마 뱃속에서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트로이는 순식간에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이 계략, 사실 오디세우스 혼자 짠 것도 아닙니다. 여신 아테나가 뒤에서 살짝 힌트를 줬다는 설도 있죠. 아무튼 결과만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물 공격이라는 개념을 실전에서 증명한 사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료 체험판인 척 침투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원조죽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목마 안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몇 시간이나 숨죽이고 기다려야 했다는 점입니다. 숨소리 하나만 잘못 내도 계획 전체가 들통나는 상황에서 그 긴장감은 지금 어떤 첩보 영화보다도 리얼했을 겁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딱 하나, 오디세우스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을 속이고 인간을 속인 계략가는 신들 눈밖에 나기도 아주 쉽다는 사실이었죠. 트로이가 무너지던 그 순간 도시 곳곳에서는 신전이 함께 불타고 신상까지 훼손됩니다. 신들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야 인간들 마음대로 해도 신전은 건드리지 말라는 최소한의 룰이 있었는데 생리에 취한 그리스군은 그마저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계산에 능했던 오디세우스가 딱 하나 계산하지 못한 게 바로 승리 이후 신들의 청구서였던 셈입니다. 2. 폭풍과 표류, 내비게이션 없는 항해의 최후. 트로이를 떠난 함대는 곧장 집으로 가지 못합니다. 먼저 이스마로스라는 곳을 약탈하는 삽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엔 진짜 재앙, 끝없는 폭풍이 아우렛 동안 배를 두들깁니다. 이 약탈 딱히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승리에 취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싸우던 버릇을 못 버린 대가로 선원 몇 명을 여기서 이미 잃습니다. 아직 진짜 시련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손실이 나는 신화 속 최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태풍 경보가 아흘에 연속 뜨는 겁니다. 방향도 위치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배는 지도에도 없는 낯선 바다로 떠밀려 갑니다. 이 사건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오디세우스의 항해가 귀향에서 생존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폭풍이 거쳤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익숙한 이타카 해안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세계와 그 안에 온갖 괴물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이 먹통난 채로 몬스터 헌터 지역에 뚝 떨어진 셈입니다. 재밌는 건 이때부터 오디세우스는 단 한 번도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길이겠지 하고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됩니다. 매번 뭔가 도착하면 무조건 새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신화 속 최초의 가는 날이 장날 시리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이 폭풍을 일으킨 배후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었을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트로이 목말 후폭풍이 벌써부터 슬금슬금 시작되고 있었던 셈이죠. 3. 키클록스, 눈 하나짜리 거인과의 두뇌 배틀. 식량을 구하러 들어간 동굴. 알고 보니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의 집이었습니다. 거인은 반갑다며 문을 큰 돌로 막아버리고 손님 대접이라며 선원을 하루에 2~3명씩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에어비앤비 후기가 나올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잡아먹음, 결점 0점이라는 후기를 남기려 해도 남길 사람이 살아남아야 가능한 일이겠죠. 오디세우스는 여기서 신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꾀를 냅니다. 거인에게 독한 술을 잔뜩 먹여 재운 뒤 불에 달군 통나무로 하나뿐인 눈을 찔러버립니다. 거인이 누가 그랬냐 소리치자 오디세우스의 대답은 미리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다. 그러니 이웃 거인들이 와서 누가 널 해쳤는데? 물으니 아무도 아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죠. 다들 아무도 아니라는데 우리가 왜 와야 돼? 하고 돌아갑니다. 완벽한 승리. 그런데 도망친 배 위에서 오디세우스가 굳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실 나는 오디세우스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한마디로 폴리페모스는 아버지인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정확한 이름을 걸고 저주를 빕니다. 이 이름을 알려준 오디세우스가 집에 못 돌아가게 해주세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사형 선고문에 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지혜로 이긴 전투를 허세로 스스로 망친 순간입니다. 참고로 이 아무도 아니다 트릭은 지금 봐도 언어 유희 개그의 원조급입니다. 3000년 전 신화에도 개그의 조상님이 계셨던 셈이죠. 그런데 정작 웃긴 건 이 개그를 짠 사람이 승리에 취해 굳이 자기 본명과 고향까지 큰 소리로 밝히는 실수로 스스로 다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을 짜는 것과 그 계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이라는 걸 오디세우스는 자기 입으로 증명해버린 셈입니다. 4. 마녀 키르케, 남자를 돼지로 만드는 여자. 키르케의 섬에 상륙한 선원들은 화려한 저택에 초대받아 성대한 만찬을 즐깁니다. 몇 달 동안 거인의 동굴과 폭풍 속에서 고생한 사람들. 은혜는 이 저택이 거의 5성급 리조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스프에 뭔가 섞여 있었습니다. 먹은 이들은 하나둘 돼지로 변해버립니다. 겉모습만 돼지지 정신은 그대로라는 게 더 끔찍한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돼지 몸에 갇혔다는 걸 온전히 느끼면서 우리에 갇히는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검을 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신이 미리 준 약초 덕분에 마법이 안 통합니다. 이 약초,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미리 챙겨준 일종의 치트키였습니다. 신화 속 주인공에게는 항상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는 조력자가 하나쯤 붙어있는 법이죠.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이어받은 키르케는 순순히 항복하고 이후에는 완전히 태세를 바꿔 최고의 조력자가 됩니다. 방금까지 사람을 돼지로 만들던 마녀가 갑자기 아주 친절한 집주인으로 변신하는 이 급발진 캐릭터 전환은 신화판 츤데레의 원조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떠나는 걸 아쉬워하며 항해 내내 필요한 조언을 바리바리 챙겨주기까지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서늘한 마녀와 헤어질 때 배웅해주는 이 다정한 모습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보다 극적인 캐릭터 아크도 찾기 힘들 겁니다. 선원들도 다시 사람으로 돌려주고 앞길의 위험까지 친절하게 브리핑해줍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이 섬에서 무려 1년을 머뭅니다. 손님이 아니라 거의 세입자죠. 참고로 이 1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길 스토리에 이렇게 잠깐씩 로맨스 서브플롯이 끼어드는 것도 이 이야기가 순수한 모험담을 넘어 인간 군상극으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봐도 집에 가는 길이라는 원래 목적과는 점점 멀어지는 여정이지만 신화 속 인물도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사정으로 발이 묶이는 모양입니다. 5. 세이렌의 노래. 인류 최초의 스포일러 방지 대책. 세이렌은 노래로 사람을 유혹해 죽이는 존재입니다. 노래를 들은 뱃사람들은 홀린 듯 바다에 뛰어들거나 배를 절벽에 쳐박습니다. 재밌는 건 이 노래의 내용이 딱히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당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같은 지금으로 치면 전형적인 아부성 멘트에 가깝습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건 초자연적인 마법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골라 해주는 능력이었던 셈입니다. 오디세우스의 해법은 단순하면서 천재적입니다. 부하들 귀는 밀랍으로 완전 봉쇄. 자기만 돛대에 몸을 꽁꽁 묶고 노래를 들어봅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노래가 들리자 그는 이성을 잃고 풀어줘, 저기로 가야 해 하며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귀막은 부하들에게는 그 절박한 애원조차 그냥 무음 처리됩니다. 오히려 명령받은 대로 더 세게 묶고 노를 젓습니다. 상사가 미쳐서 소리쳐도 사전에 지시받은 대로 무시하고 할 일하는 부하들. 이보다 완벽한 팀워크가 있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취해서 하는 소리는 절대 진지하게 듣지 말라는 아주 오래된 직장 생활 팁의 원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6. 스킬라와 카립디스, 답이 없는 선택. 좁은 해협 한쪽엔 머리 6개짜리 괴물, 스킬라. 반대쪽엔 배를 통째로 삼키는 소용돌이, 카립디스. 둘 다 안 걸리고 지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키르케의 조언은 냉정했습니다. 카립디스에 걸리면 다 죽어. 스킬라 쪽으로 가면 6명만 죽어.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손실 계산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접으면 부서 전체가 위험하고 축소하면 몇 명만 정리하면 된다는 보고서를 받아든 임원의 심정과 비슷할 겁니다. 다만 오디세우스에게는 회의실 대신 파도치는 뱃머리가, 보고서 대신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참사가 있었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스킬라 쪽을 고르고 예고된 대로 6개의 입이 동시에 튀어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6명을 그대로 낚아채갑니다. 그가 훗날 이 순간을 두고 내가 겪은 모든 일 중 가장 처참했던 광경이라 회상할 정도로 동료들이 손을 뻗으며 끌려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봐야 했던 무력함은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동료들이 손을 뻗으며 끌려가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이 장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선택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더라는 자리가 늘 근사한 결정만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를 포기해야만 나머지를 살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이 정면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영어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 표현으로 이 두 이름이 그대로 쓰입니다. 3000년 전 뱃사람들의 안몽이 지금도 회의실 속 딜레마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 셈입니다. 이거 하면 저게 문제고 저거 하면 이게 문제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3000년 전 신화 속 해협 이름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7. 연꽃을 먹는 사람들. 신화 속 최초의 도피성. 힐링 여행. 노토 파고이족의 섬에 도착한 선원들은 이 부족이 건넨 연꽃 열매를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 그 순간 고향에 대한 기억,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 자체가 스르륵 사라져버립니다. 이 섬에 눌러 앉아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싶어질 뿐입니다. 무섭게도 이 위험에는 괴물도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안락함과 망각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신화 속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대부분 거대한 재앙이 아니라 오늘만 쉬자, 내일부터 하자는 작고 편안한 유혹이니까요. 오디세우스는 취한 듯 늘어진 부하들을 억지로 끌고 와 배에 묵습니다. 목표를 잊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서운 함정이라는 걸 이 장르는 3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훗날 시인 테니슨이 그대로 시로 옮길 만큼 유명해집니다. 신화 속 그냥 여기서 계속 늘어져 있고 싶다는 그 마음. 알고 보면 인류 공통의 오래된 습성인 모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말마다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것도 로토 파고이족의 후손이라서 그런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8. 라이스트리고네스 쪽의 습격. 눈 깜짝할 사이에 재앙. 거대한 식인, 거인족이 사는 섬.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오디세이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순식간에 벌어지는 재앙입니다.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는 갑옷을 입은 거인들로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오디세우스의 함대 12척 중 11척이 좁은 항구 안에 나란히 정박한 그 순간 절벽 위에서 거인들이 집채만한 바위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들은 마치 장난감처럼 순식간에 부서지고 물에 빠져 헤엄쳐 도망치던 선원들은 창에 꿰뚫려 마치 물고기처럼 건져 올려집니다. 살아남은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이끄는 배만이 유일하게 예외였는데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신중하게 자신의 배만은 항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 바위 뒤에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중함 하나로 그의 배와 선원들만이 겨우 탈출에 성공합니다. 수백 명의 동료를 단 몇 분 사이에 잃어버린 이 장면은 오디세우스의 모험 중 가장 냉혹하고 가장 슬픈 순간으로 꼽힙니다. 지도자의 작은 신중함 하나가 생사를 갈랐다는 교훈이 여기서 뼈저리게 드러납니다. 함선 12척, 선원 수백 명으로 트로이를 떠났던 오디세우스의 함대는 이 시점에서 이미 처참하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로토파고이의 섬에서 며칠 잃고 이제 라이스트리고네스 쪽의 습격으로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12척이었던 함대는 단 한 척으로 줄어듭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모든 모험은 오디세우스가 단 한 척의 배와 남은 소수의 선원들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뒷이야기가 더 긴장감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부 헬리오스의 소, 배고픔이 부른 최악의 선택. 이건 진짜로 원전에 있는 그리고 가장 뒷맛이 씁쓸한 사건입니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에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신성한 소떼가 있습니다. 이 섬에 들르기 전부터 예언자는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저 섬엔 가지 마라. 못 참으면 다 죽는다. 그런데 폭풍에 밀려 결국 상륙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몇 번이나 경고합니다. 저 소는 절대 건드리지 마. 그런데 식량이 바닥나고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 배고픔을 참지 못한 선원들은 결국 소를 잡아먹어버립니다. 하필이면 대장이 잠깐 눈 붙인 그 타이밍에 사고가 터지는 건 신화에서나 회사에서나 늘 똑같은 패턴인 모양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배부르게 죽자는 신정이었겠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헬리오스가 제우스에게 직접 항의하고 제우스는 그 배를 벼락으로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신들 사이의 항의 접수 처리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인간 세상 민원 처리는 몇 주씩 걸리는데 신들 사이의 컴플레인은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처리된 셈입니다. 이 사건으로 오디세우스는 마지막 남은 배와 선원 전부를 한꺼번에 잃습니다. 그렇게나 많던 함대가 이 시점에는 배 한 척은커녕 사람 한 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소를 먹지 않았던 오디세우스만 홀로 살아남아 이후 칼립소의 섬까지 표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뗏목 하나에 의지해 무려 9일 동안 바다를 떠다녔다고 하니 함대 전체를 이끌던 지휘관에서 순식간에 표류자로 신분이 강등된 셈입니다. 규칙을 어긴 건 부하들인데 벌은 함대 전체가 받았다는 것. 리더로서 가장 뼈아픈 순간이 아닐까요?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리더십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 사건이 아주 잔인하게 증명해줍니다. 10. 페넬로페와의 재회 20년 만에 최종 보스전. 드디어 이타카. 20년 만에 돌아온 오디세우스를 기다린 건 감동적인 눈물의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원하겠다며 몇 년째 그 집에 눌러앉아 재산을 축내고 있는 100여 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늙은 거린으로 변장해 몰래 집에 들어가 모욕과 조롱을 견디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자기 집에서 오히려 손님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눈치를 봐야 하는 신화 속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페넬로페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수의를 짜겠다 약속하고 밤마다 몰래 풀어버리는 전략으로 시간을 벌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오디세우스만 다룰 수 있는 활을 당겨 도끼구멍 12개를 관통시키는 시험에서 구혼자들이 전부 실패하자 거린의 옷을 벗어던진 오디세우스가 그 활을 손에 줍니다. 100여 명의 구혼자들 중에서 이 활을 제대로 시위에 걸어보기라도 한 사람조차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20년간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20년의 굴욕을 향해 화살을 날립니다. 학살이 끝난 뒤에도 페넬로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직 부부만 아는 비밀, 두 사람의 침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물어 진짜인지 확인합니다.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건 눈물의 포옹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지만 확실한 진실 하나였습니다. 20년 동안 그 어떤 화려한 구원자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가 결국 확인한 건 재산도 지위도 아닌 오직 둘만의 기억이었습니다. 어떤 화려한 언변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둘만이 공유한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20년의 의심을 한 번에 씻어낸 겁니다. 트로이의 성곽도, 눈 하나짜리 거인도, 마녀도, 세이렌도 못 이긴 이 남자의 진짜 마지막 보스는 결국 자기 집안에 있었습니다. 마무리. 목마 하나로 성을 무너뜨리고 거인의 눈을 찌르고
마녀를 굴복시키고 세이렌의 노래까지 듣고 살아남은 남자. 그런데 정작 그를 가장 오래 붙잡아둔 건 괴물이 아니라 자기 입, 그리고 부하들의 배고픔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3000년을 살아남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계속 실수하면서도 계속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목마 앞에서는 최고의 전략가였다가 배 위에서는 허세 부리는 사람이 되고 마녀 앞에서는 협상가가 되고 소떼 앞에서는 부하 관리에 실패한 상사가 됩니다. 신도 괴물도 아닌 그냥 사람 냄새 나는 실수투성이 인간이라는 점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공감을 얻는 진짜 이유일 겁니다.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는 금세 지겨워지지만 계속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이야기는 몇천 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10개의 모험들 중 어떤 장면이 제일 충격적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